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9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일이 걸렸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443일 만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곧 3시부터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아마 입장을 해서 착석을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입장을 했고 이제 피고인들이 착석을 해서 곧 선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선고문이 제가 대충 취재하기로는 2시간 분량이라고 그래요. 꽤 긴 분량의 판결문을 아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고는 이런 판결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의 지금 서두가 이제 모두 발언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곧이어서 이제 선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 선고 장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 뭐 지금 아마 이제 피고인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이 이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피고인들이 오지 않으면 선고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랑은 달라가지고 네. 피고인이 반드시 현장에 음.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법정 구속이라도 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형사 사건은 반드시 피고인이 현장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아마 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출정을 거부해서 일단 골석 재판으로 아마 그때는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 참석을 해서 착석을 해서 곧 이제 판결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오늘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본 게 말이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선고가 앞다퉈 있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극우들 사이에서 네. 우리가 이제 그때도 지호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조적 극우와 그다음에 상업적 극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오.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한길과 뭐 김현태 뭐 등등 이 부정선거 원리주의자들 네. 거기하고 또 김민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고성국. 고성국 뭐 우리는 선거는 치러야 된다. 또 뭐 오. 김성애 씨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여기하고 서로 지금 뭐 배신자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오늘. 저 우리 저 김민전 의원이 올렸네요. 네네. 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 제가 부정선거 운동을 하늘의 침뱉기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부정선거 운동을 비난하는 것처럼 왜곡한 글들이 온라인상에 흘러넘친다. 아니 극우하고도 소통 못하면 누구랑 소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지호님하고 저희 학창 시절에 이제 막 이제 그때 학생 운동 팍 하다가 네. 그때 막 이제 소련을 배우자, 뭐 중국을 배우자 네. 막 그러면서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혁명 배운다고 소련으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구권이 붕괴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렇죠. 붕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아수라장이 돼 버렸어요. 멘붕돼서 네. 제 그 같이 있던 동료 하나는요. 본인이 이제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놓고 네. 이제 교수가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멘붕을 떠나서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패닉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존재했던 어떤 권위, 이 사상, 정치 사상, 이념에서도 어떤 권위가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특히나 어떤 그 운동 그룹이 있으면 거기에서 핵심 인물이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뭐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지금 한국의 극우 그룹이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유죄 판결 받을 게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원심력은 작용하는데 구심력은 없어지고 원심력만 작용하다 보니까 극우 내분이 저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법원 앞에서 이제 공소 취소 무죄 촉구 뭐 집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전한길 뭐 등등이 주최하는 집회인데 근데 연사들이 말이에요. 네. 이제 갓 대학생 어린 애들이 나와서 네. 굉장히 그냥 뭐 이야기를 읊어대는데 제가 좀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게 정립되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뇌과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박수만 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소위 지금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의 어떤 이 자유대학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단순히 이제 윤석열의 저 어떤 내란 뭐 이 비상계엄은 합법적이다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그냥 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내꺼래요. 저는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상황이 저도 지금 꽤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장동혁과 그 김민수 등을 전한길 대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엔추파도스라. 엔추파도스. 네, 엔추파도스. 네, 이 엔추파도스가 이게 뭐냐면 이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을 유지시켜준 가짜 야당을 네. 이제 엔추파도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엔추파도스에는 당연히 우리 이현정 의원님이나 네. 신지호 의원님, 한동훈 대표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엔추파도스에는 네. 근데 거기에 요즘 신참자로 장동혁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엔추파도스다. 뭐 공격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엔추파도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과거 주사파와 완전히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주사파들 저희 때도 주사파 후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침부터 세기와 더불어 이런 거 읽습니다. 맞아요. 이 약간 성경 경전 읽듯이 김일성 저작들 읽고 약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지금 보면은 전한길과 전한길의 선동에 휩쓸린 아까 얘기한 그 소수의 젊은 친구들이 네. 과거에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그 선배들한테 잘못 끌려가가지고 세계와 더불어 읽고 김일성 주체사상 빠져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된 것처럼 지금 완전히 저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엔추파도스라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아마 한동훈 제명을 통해서 호준석 대변인이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계산은 끝났다. 네. 이 계산 끝내고 다 지지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원래 주사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게 누구든 그냥 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엔추파도스란 말이 이제 사실은 야당이면서 뭐 여당과 내통하고 뭐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배신자를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제 직연 부장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읽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란죄와 연결돼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적법 절차 핵심이었죠. 원칙에 혹시 위배되고 위수증이 돼서 무죄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거를 논박하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네,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네요. 예, 그 공소 취소, 뭐 공소 기각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뭐 물 건너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적법한 수사가 아닌 것에 의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가 뭐 기각되는 그거를 이제 전한길이 계속 그냥 연불 외우듯이 했잖아요. 뭐 징역. 서정욱이도 주로 하더라고요. 네. 서정욱이는 또 어떻게 저 변호사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법학자야.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네, 지금 네. 저기서 딱 드러난 거죠. 네, 서정욱 변호사도 실력은 있으실 건데 그냥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와 입장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흐린 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법률가들이 그래도 법학을 배웠으면은 이게 우리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네.
이게 암이냐라고 물었을 때 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아무리 나는 이걸 이 이유로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암의 현상을 보면 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법률가들, 변호사나 뭐 법학 교수들 중에서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직역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의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 이번 비상계엄과 이 탄핵 또 이 내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참 저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그동안 이게 내재했던 문제가 이게 확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법학대학원 원장하는 사람이 나가서 부정선거 막 옹호하고 네.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는구나라는 글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어떻게 뭘 배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는 공수처의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논리에 대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일단 뭐 중요한 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일단 해설을 해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그동안 이런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입장을 회피해 왔습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이 문제는 분열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절연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논리학에서 말이죠. 장동혁이 어제 그 동정매 앵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전륜 윤석열과의 절연보다 네. 중요한 것이 전환이다. 그럼 조정훈 시대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 농담이고.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저게 그 장동혁의 논리적 사고가 완전히 엉터리구나 하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보통 논리학에서 A가 아니라 B다 네. 이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 쓰는 논법이 A가 아니고 B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연보다 중요한 게 전환이다. 이게 딱 그 논법인데 자, 지금 절연은 뭐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 윤석열의 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정치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윤석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뿌리는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남겨두고 여기다가 무슨 장식만 뭐 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는 페북에 장동혁 저렇게 나올 거다. 뭐 청년 미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식하려고 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 주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연 없이 전환은 불가능하다. 네. 이게 정확한 명제죠. 그러니까 뭔가 끊어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게 전환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모르겠고 난 이것만 할래. 이게 전환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과는 손을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절도죄를 저지르고 막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에 대한 절연이 없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서 있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네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무엇일까? 제가 좀 이제 출연을 하지 않으면서 네.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네.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장동혁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장동혁의 계획은 뭐였냐면 한동훈 1단계 한동훈 대표를 제명해서 윤어게인 부정선거와 계산을 끝낸다. 아하. 이거는 정확히 호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계산이 끝났다. 일단 청구서에 대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결제를 해줘야 거죠. 되니까 계산을 끝낸다. 이렇게 하면 윤어게인 부정선거는 나를 지지해주겠지.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중도 확장을 하면서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까지 끌어모아 중도 확장을 한다. 세 번째 한동훈 대표 쪽은 계속 제명을 시키면서 신당을 창당하도록 몰아넣는다. 마지막 4단계 서울과 부산에서만 이긴 다음 승리 선언하고 충청도 같은 데 지게 될 텐데 그때는 한동훈 대표 신당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탓을 돌리고 자신의
당대표 지위를 이어나간다. 네. 이 4단계 계획이 있었던 아. 겁니다. 근데 문제는 4단계 계획 중에서 1단계부터 꼬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제명만 가지고 계산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되게 지금 거의 신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뭘 바라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면 네. 중앙지법에 쳐들어가길 음.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인 시위하고 사법 규탄 성명 내고 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그거 못 하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중도로 가냐? 중도도 못 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 엔추파두스 소리 듣고 거기 막 달래는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 이준석도 안 온다 그래.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라 그래. 유승민도 출마 안 한다 그래. 이상한 안철수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중도로 가지도 못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다 보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신당을 만들지도 않지만 세력은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집회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러니 서울과 부산에서는 뭐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장동혁 스타 마케팅과 아하. 그게 이제 고성국 씨가 던진 얘기인데 음. 장동혁 스타 마케팅과 당명 변경 등을 통한 화제 전환. 네. 이게 이제 전환이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장동혁은 스타가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의 계획은요. 저게 네. 초등학생들도 안 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무슨 뭐 굳히고 뻗치고 묶이고 하지 않는 진짜 무슨 그거 장난해요 지금? 그 원조가 현정님하고 같은 아, 회사 됐어요. 아유 굳히고 뻗치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혀. 이거 그러니까 장동희 최대 그 전략적 오판이 뭐냐면은 바지 사장인데 내가 한동훈의 목을 치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지위가 바뀔 것이다. 근데 그 극우들이 볼 때는 야 너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네. 한동훈 치느라고 한동훈 뭐 쫓아내라고 고생을 했는데 너 그냥 바지 사장이야. 우리 읊는 대로 따라해. 이거죠. 거기서 모든 게 다 지금 그냥 꼬여버렸어요. 그 장동혁 대표의 저는 결정적인 실수는 점을 안 찍고 나왔다는. 아, 예, 네. 점이라도 찍고 나왔으면 오 장동혁인데 새로운 장동혁인데 했는데 민소희가 했듯이 민소희는 점 찍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몰라봤잖아요. 그 민소희도 점 찍고 나와서 되게 스타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설날 올린 SNS도 뭔가 약간 유머를 담아서 원래 스타들은 SNS 하나에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장풍이라고 또 있어요. 장풍. 예, 네. 장풍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풍 2030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장풍 2030이 뭐냐라고 하면서 왜 2030 20대 30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2030이냐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2030은 대선이에요. 그 대선이에요. 네. 2030년에 그렇죠. 대선이고 네. 그리고 그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때 발족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어디 동영상 하나 보니까 이게 이제 집이 말이에요. 그날 그 공개됐던 집이 네. 왜 어머니 사신 집 앞에 허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집이 아니고 네. 그 뒤에 집이 있대요. 글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또 아주 괜찮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가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그걸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 허름한 그 슬래트 지붕 집, 네. 그거는 뭐 짐이나 쌓아두고 뭐 하는 데고 네네. 거주하는 공간은 저 그 사진에 뒤편에, 나오는 네. 뒤편에 좀 제법 괜찮은 기와집이 있었다. 네네. 그런데 2022년에 여기서 뭐 자기가 뭐 마당에 눈도 쓸고 뭐 잠옷 입고 뭐 그 저 슬래트 지붕 집에 가갖고 뭐 부엌에서 뭐도 하고 하는 네네. 이런 동영상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개쇼한 거 아니냐. 저 이런 뒤에 이제 집이 있죠. 예. 네. 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요즘 이거 뭐 그냥 속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아마 뭐 일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선고가 쭉 지금까지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린 걸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일단 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위법 수집 증거 없다라는 네. 것들을 네. 이제 일단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리고 냈죠. 김영현이 노상원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관련된 뭐 수사와 이런 거를 준비했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참.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 이제 2차 특검이 하겠지만 그 시점하고 우리 또 이 인지전 전문가 네. 윤민우 위원장이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겹치는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전임자가 김규현 국정원장인데 김규현 국정원장도 부정선거론자였대요. 네네. 예, 그 김규현 국정원장을 취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5% 정도 점검해 봤는데 네. 뭐 기대했던 결과치를 얻질 못했어요. 그러네요. 얻질 못해가지고 그걸 윤통한테 보고하니까 윤통은 당연히 뭐 이제 경로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막 마사지해갖고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에 국정원이 예외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 그 서버를 해킹 점검을 해보니까 숭숭 뚫리더라. 네. 숭숭 뚫리더라.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거를 마사지를 한 거고요. 실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김규현 저 국정원장은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은 윤통이 자기를 왜 국정원장을 보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네이버 중국인 댓글 그거 연구한 그 전문가 인지전 전문가 윤민우를 자신의 특보로 끌어들여서 네. 뭔가 그런 특별한 미션을 맡긴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불리한 지점은 지금 보면은 선관위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문제다.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한 지점이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개헌법에는 국회나 선관위에 군은 투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위법성, 위헌성,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된 부분인데, 사법부와 행정부만 그렇죠. 하니까, 사법부와 그죠? 행정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좀 이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상원의 수첩에 대한 어떤 증명력 부분을 조금 탄핵한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증명력이라 하면 이것이 이제 내란죄가 인정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 사항의 수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사실 수첩이 뭐 내란죄에 뭐 지난번 두 번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아요. 네, 요 부분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냐 아니면은 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저기가 되냐면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의도적 계획적이 돼서 형량도 중형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고의에 대한 판단이나 고의의 어떤 그 정도 불법성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어쨌건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일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수사의 정당성,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는 없다라는 것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소 취소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그 윤석열 계엄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했지만 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임을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폭동의 의미를 군을 실제로 이 무장을 시켜서 군대 그 국회에 보낸 그쵸. 거, 그거 자체로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폭동이다라고 두 재판부가 이미 인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죄를 피해가기가 힘들 것이고,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체포 지시 인정.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 지시 인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구금 임무를 부여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
구급 임무를 부여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부인한 거 아니었나요? 다 부인한 부인한 거. 부인했죠? 거였죠. 부인한 부인한 거였는데 이게 사실 문자나 이런 물증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음. 예, 그 계엄군들이 당시에 주고받은 그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그 물증이 명확하게 있었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거를 그렇게 그랬는데 오늘 판결문으로 인정이 됐네요. 이게 내라는 확정이네요. 내라는.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뭐 개헌법이나 우리 헌법이나 이런 데 보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못하게 할 거죠. 경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내란이고 뭐 국헌분란의 폭동이고 그런 건데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안 하던 군을 국회 경내로 보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저 경향신문이 또 새롭게 뭐 나온 증거 돼 가지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특전 그 헬리콥터 타고 내려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개헌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내려주고 그 비행기들이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갔는데 아하. 이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추가 병력을 태우고 네. 국회로 왔다는 거예요. 어허. 아, 그러니까 그 윤통은 뭐 빈총으로 하는 무슨 내란이 어딨냐. 그다음에 최소한의 뭐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만 투입했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2차로 한 사람들을 태우고 국회 경내에 딱 내렸는데 딱 그 시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또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정했다. 내란죄 고의 인정했습니다. 음. 이제 그 절차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제가 그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 없다. 공소기각 사유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란죄 고의가 인정되느냐라고 고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한 건지. 근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거는 목적은 법적으로 봤을 때 고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된다는 건 고의가 인정된다는 소리여서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 보낸 거는 국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보냈고, 그는 국회 활동 저지는 장기간 생각을 했다라는 이제 지금 설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여기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 네. 이 문제는 이미 군 관련된 지시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국정원 저 2차장인가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지시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구금에서 벙커 이송 임무를 당시 체포조가 받았다. 참 이게 포고문, 저는 딴 거 없어요. 예. 이번에 계엄 선포 포고문 보면 일단 국회 이거 저거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들 네. 이건 사실 골 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체포 지시, 이거는 완전히 진짜 정말 이 위법적으로 이 사람들 체포를 지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앞선 두 번의 판결에서도 이미 단전 단수도 다 뭐 결정이 났지만, 결국 핵심적인 사안은 이게 이제 내란의 중요한 것이다. 중세 왕이 내란죄 저지할 수 있는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건 이제 통치구조론과 관련된 네네. 그러한 주장들인데 그 주장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통치구조론이 이제 왕은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통치행위론이죠. 통치행위론이 왕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통치행위라 이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어진 이론인데 계속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포고문은 김용현 장관이 그냥 작성한 거고 나는 그냥 보고 웃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포고문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의 주요한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포고문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고문 그 1조가 1항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그 선포해도 국회가 맞아요. 계엄 해제 할수 요구 있도록 결의할 있죠.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국회 경내에 군을 투입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끄집어내고 뭐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끄집어내.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찰스 1세 얘기를 꺼내네요. 어. 이 찰스 1세는 영국의 왕권과 의회의 권리가 충돌하던 시절에 네. 영국의 의회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네네. 근데 이 찰스 1세에 대해서 당시 영국 사법부는 반역죄를 반역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어떻게 했느냐? 당시
사형을 시켰어요. 아하. 이거는 뭔가 네, 약간 저 반역. 그러니까 왕도 반역을 하면 사형이다. 네. 이걸 이제 인정한 거네요. 예. 저거는 근대 저기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 전에 왕권,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왕정 시대 일. 왕정 시대에도 저런 게 예, 있었다. 왕정 시대에도 왕이 왕이 반역을 반역하면? 저지르면 사형에 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오죽했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포고문을 발령을 하고 네. 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항상 이야기한 게 결국 이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사례로 찰스 1세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네. 네. 참 선진국 갈등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저기 보면 이제 YTN 자막에는 선진국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네. 국회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네. 이거는 뭐 그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또 이제 설시가 있었어요. 예. 네. 대통령이 국가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게 통치행위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면으로 겁니다. 반박하는 거죠. 지금 정면 반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깨트리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기 그 설명을 하고 이진건 있는 부장판사 판결하고 정확히 같은 거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위로부터의 네. 내란. 예, 위로부터의 네. 내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우리 헌법 대가인 허영 교수가 네. 그동안 이 비상계엄을 굉장히 옹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저희 회사 이제 칼럼도 막 기고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논리는 그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지금 법원에서 보면 이거는 헌법 개정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이 국헌문란이고, 네.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진짜 우리나라 헌법학계가 이게 법학계가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허영 교수님 하면은 우리가 헌법 교과서 3권 중에 한 권 가지고 다 변호사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3권 중에 한 권을 쓰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학계 3분의 1을 차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이력을 남기셨다라는 건 법학계 전체에도 좀 불행입니다. 정말 불행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87년 헌법에 보면 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비상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그럼요. 국회의 활동은 저지할 수 없도록 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런 장치를 민주적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근데 대통령이 거기를 들어가서 점령해버리고 그걸 못하겠다. 네. 이거가 이제 내란이라는 핵심적 포인트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저게 그냥 안 맥히는 거고,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그 카네기 멜론대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 국가에서 발생한 이 내란이 이제 위로부터의 내란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있는데 네. 위로부터의 내란이 46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다 친위 쿠데타로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37건이 성공했답니다. 음흠. 그래서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그 총칼을 동원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세계적으로도 분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없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뭐가 꽉 막혀도 그 순간적으로 이게 뭐 눈이 멀던가 귀가 뭐 다쳤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실은 그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교수들이나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제가 전 헌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라도 그러면 다 계엄할 수 있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계엄하게? 그럼 못 막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이후에 저는 법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통치행위라는 게 제가 법학 배울 때 대학 제가 2000년대 대학을 다녔고 2010년대 로스쿨을 다녔는데 네. 제가 대학을 다니고 로스쿨을 다닐 때 통치행위는 헌법에서 거의 안 다뤄졌어요. 그냥 소개만 되고 이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같은 거 선포하고 할 때 그거를 저기하기 위한
이론이 통치행위 이론이다. 국왕의 비상대권에서부터 온 이론인데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이거는 쓰이질 않고 특히 5.18 12.12 그 사건에 대한 그 단죄 이후에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중에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학 다닐 때도 로스쿨 다닐 때도 내내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던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번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 합헌이다라고 하는 그 장문의 논문 같은 글을 써가지고 글쎄요. 그게 이렇게 막 배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충격 먹었어요. 저.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생각이 이게 민주공화국에 대한 어떤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네. 법 조문 뭐 법 해석은 해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면 충분히 그 취지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사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이제 탄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뭐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이제 법원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네.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서 쫓겨난다. 민중혁명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자 대통령께서 이제 좀 자진해서 당의 모든 걸 다 넘겨주세요. 라고 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다 했는데 고성국이 가갖고 쫙 꼬셔갖고 갑작스럽게 그냥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성명 발표해버리면서 결국 탄핵국면을 가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바로 그 지점이 맞습니다. 이 극우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야 한동훈 니 때문에 탄핵됐어? 딱 그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벤져스가 그때 뭐 12월 3일 비상기업 뭐 그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 만약에 뭐 어벤져스가 아니고 다른 데도 좋고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닷새 동안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닷새가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보는데 12월 7일은 윤통이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임기 단축하겠다, 조기 퇴진하겠다. 네. 이걸 약속한 날 아니에요. 근데 닷새 뒤에 탄핵이든 수사든 할 테면 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냐, 떳떳이 임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요 닷새 동안에 왜 윤통이 그런 식의 변화를 했는가. 그다음에 그때 친윤들 있잖아요. 네. 친윤들이 그 조기 퇴진은요 한동훈만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추경호 뭐 친윤들 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윤통이 12월 7일 날 그걸 오케이를 하니까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TF팀을 만들었어요. 임기 단축 TF를 만들었는데 그 팀장이 누구예요? 쌍권 체제에서 사무총장한 이양수를 팀장을 시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친윤을. 친윤들도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 자, 좀 전에 그 내란죄 이제 인정이 된다. 내란죄 인정이 된다는 아. 목적이 의회 침탈 목적이면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그 지금 판시를 했고 네. 이거가 또 우리가 좀 하나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제일 먼저 인정해서 배신자다라는 이 논리를 계속 펴니다. 네. 우리 법률가들은요. 이런 중요한 재판이나 이런 판결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법적 논리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태원 회장 이혼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 이런 거 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아니 이게 맞을 것 같아, 나는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판결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맞춘 변호사나 법률가는 유능한 법률. 그렇죠. 그거를 못 맞추고 정반대로 얘기한 변호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서정욱 변호사는 다 못 맞춘 거예요. 지금 공소기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무능한 법률가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내란죄에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걸 맞춘 거에 불과합니다. 유능한 거예요. 근데 무능한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네.
사법부가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내란죄라고 얘기한다고 내란죄로 판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법률가 중에 한 명이 그 해석을 가지고 분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그걸 맞춘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배신자란 얘기는 그만해야 되고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오늘 아침 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신동욱이부터 시작했고 김문수까지 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어쩌고 네. 저쩌고 아직도 그렇게 이제 아유, 파악을 정말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헌법과 상식과 사실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안 속으실 거예요. 저 선동꾼들한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거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그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 주장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서정욱이나 이네들처럼 그냥 본인의 그냥 뇌피셜 자기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과 전문가적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요. 이걸 받아서 또 온통 지금 오늘 어제 그 유튜버들이 서정욱의 예견 뭐 공소 취소 무죄 난리 충격 난리 났다. 아니 저기 내가 진짜 정말 기가 막혀서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탄핵 기각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변호사가 그래도 국가가 주는 자격증 아닙니까? 우리가 법률 전문가라고.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귀담아 주는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법률가들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바로 전형적인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쇼닥터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 몇 개 가져와가지고 자기 얼굴이랑 이름 내놓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가지고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게 이 전문가로서의 이런 권위라던가 이런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거면 옛날에 어려운 시험 통과했다는 거 하나만 내세울 게 아니라 네. 매번 개별적인 이슈에서 법률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틀리고 했으면 한번 부끄러워하고 왜 틀렸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무죄 나올 것 같다. 뭐 그랬더니 뭐 오늘 아침에 진짜 썸네일이 아주 그냥 정말 가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오늘 이제 판결 이후로요. 이른바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은 더 이제 주변화되고 네. 그 미몽에 빠져 있던 많이 좀 순진했던 우리 그 국민들 중에 네. 그 사람들의 그 거짓 선동에 순간적으로 현혹돼 있던 사람들 감독님 거기서- 잠깐만요. 감독님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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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좀 하나 둘씩 또 탈취를 갖고 나올 거예요. 더 네. 주변화 될 겁니다. 더 주변화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화 되는 것과 제1야당이 주변화 되는 거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성국이네 서정욱이네 전한길이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변화되고 더 쪼그라들고 하는 것과 이 제1야당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그럼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포인트가 나왔죠? 하나 네, 그것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과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란을 저지르겠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구성 요건은 실제로 이 내란이 그 폭력 행위 등을 유발해서 위험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되게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냐. 무슨 위협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직위원재판부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폭동이 있다. 위협이 있었다. 위협이 폭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인정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내란죄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폭동 관여만으로 섣불리 내란지 이거는 아마 이제 다른 종범들 네.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폭동 관여라서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거 이제 좀 구분 짓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건 이제 그 공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그렇죠. 것이냐라고 그 하는 이야기죠, 것에 지금. 있어서 고의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목적과 인식이 공유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오늘 말하는 그 공동정범이죠. 피고인 8명 중에는 뭐 국회 경비대장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저 내란의 내란죄. 공범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맞아요. 제시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죠. 폭동에
아주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네. 조지호라든지 그렇죠. 뭐 김봉식, 이제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 경비단장 예. 이런 부분은 과연 폭동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냐 바로 이런 그렇죠. 부분을 지적하는 고의 거예요. 부분에 있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공동정범의 기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범의 기준과 원칙을 지금 아마 지겸 부장판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폭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거는 이제 충분히 섰고 폭동은 수도권에서 폭동으로 볼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겸 부장판사. 제가 사실 지금 설명하기 전에 그 요건이라고 처음에 지겸 부장판사가 설시한 것 중에 네. 한 가지가 이게 나와야지 내란죄 인정이 100%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폭동 등이 있었느냐였거든요. 네. 근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폭동이다라고 해서 부분이요? 폭동의 범위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넓혀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객관적 구성 요건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폭동.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란죄라는 구성 요건이 폭동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폭동이 평온을 해칠 만한 네. 이런 폭동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뭔 소리냐? 당시에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겸 부장판사는 당시에 그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폭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 자,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박정희 딴거 전두환 없이. 때도 안 한 걸 네.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 이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성 요건에 해당의 두 가지인 주관적 구성 요건과 객관적 구성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인정되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해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배를 째는 행위는 상해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네.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법리가 바로 통치행위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내란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은 통치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 즉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인데 아까 찰스 1세 얘기하면서 그것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책임인데 책임은 인사불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신 상실 상태죠. 명정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란죄 성립입니다. 아니, 근데 그날 뭐 직접 뭐 통화하고 그 녹취록까지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뭐 남은 건 이제 형량만 남았네. 형량. 조지호, 김봉식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 아, 두 사람은. 김봉식까지.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해당 행위를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을 한 거고. 왜냐면 네. 저 사람들은 그 개엄 직접 당일날 그 그 안가에 안가 또 갔죠. 호출돼서 쪽지까지 받았고. 예, 그때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의 동기에 뭐 개인적인 뭐 사유도 있었던 네네, 것 같다 맞아요. 이런 그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국회 경비대장하고 그다음에 군의 그냥 명령만 따랐던 그렇죠. 사람, 거기는 좀 이렇게 선을 그어줄 네.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관여 않는 부분도 내란 책임에 부담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지금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형량에서 굉장히 고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공동정범의 행위라면 같이 공모한 행위면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책임을 다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렇죠, 넓혔네요. 네, 넓힌 예, 겁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 김용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이제 네. 구형이 됐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반성의 여지나 뭐 이런 것들 뭐 초범 뭐 여부 등등 이제 감경 사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감경 사유가 있어 보여요. 양형에 있어서 감경 사유는 이제 초범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걸 어떻게 살아왔냐 네. 하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성을 하고 있느냐인데 음흠. 반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범이냐라고 하는 지점 하나 때문에 하나만 양형 사유에서 그나마 유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양형 사유가 나올 것이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김봉식은 내란죄 성립하는데 목현태 전 네. 경비대장은 국헌문란 목적 공유를 안 했다라고 네. 해서 내란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량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최고형을 받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23년을 받고 23년을 있거든요. 받죠. 근데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요하게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한덕수 총리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30년형 같은 게 나온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김용현 장관이 무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두머리는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 무조건 높게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이 허용이 된다는 거, 또 조지호, 김봉식 이 부분도 집합범으로서 내란죄. 그러니까 집합범이 인정이 되네요. 예, 네. 이게 중요 임무 종사죄하고 네. 집합범. 집합범은 자기가 안 한 행위까지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행위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형량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세군요, 저게. 네. 세네요. 이거 사실 세게 내가- 가요. 그 목현태도 집합범이 성립된다고 집합범에 그러거든요. 성립.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내란죄는 옷깃만 스쳐도 10년입니다. 10년이란 거 아니에요. 네, 옷깃만 스쳐도 10년입니다. 이게 이석기가 내란 선동으로 10년 9년 받았어요. 9년 받았어요. 그래요. 예. 예. 참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정말 노상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상황이 지속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 있었고, 사실은 이게 노상원 같은 경우는 예비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비역을 그렇죠.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계획을 짰다. 이것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그리고 그 예비역이 그 저 윤통과 김영현의 그 신임과 그걸 받아갖고 현역들을 지휘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이런 롯데리아 문제가 뭐 어디 있어요, 이런 롯데리아인가요? 뭐 저기 문제가. 예. 거기 그 카페에서 저 만나갖고 그러니까요. 참 뭐 예상했던 대로 참 그러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번 기회에 혹세무민하는 자들 진짜 이번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이 여론의 광장에서 정말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보수파 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자들은 진짜 이번에 이 여론 시장에서 퇴출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그렇게 황당무계한 예,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네. 지난번에 강준만 교수가 아주 잘 정리했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이요. 뭐 요새 무슨 페이스북 글 하나 쓰면 뭐 기자들이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거 갖다 베껴갖고 기사 만들고 이러는데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죠? 계엄이 해프닝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예? 이 국헌문란의 폭동이고 내란인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영국 찰스 1세 그 반역죄로 사형당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겨울에 참 해프닝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진짜 이 혹세무민했던 이런 자들 이번 기회에 진짜 낱낱이 우리가 정말 이제 돼야 됩니다. 이게 소위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네.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자기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기현이가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아이고. 뭐 무죄로 선고할 거.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해왔지만 이길 사건 이기고 질 사건 졌습니다. 네. 그게 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이유예요. 음. 내가 아무리 이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을 해도 내가 질 사건이다 싶으면 졌고 네. 내가 이길 사건이다 싶으면 이겼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바꾼다, 뭐 브로커 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정관 통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돈 엄청 갖다 바치고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입니까, 네. 진짜. 근데 진짜 좀 그런 것 좀 우리 법조 선배님들 제발 그런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것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더 이상 망상과 정말 잘못된 이런 생각 이런 것에서 보수가 헤어나야지. 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정선거도 그렇게 모든 증거가 뭐 널려 있다,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뭡니까? 헌법재판소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요? 실체가 네? 없어요. 뭐 차고 넘친다면서요? 차고 넘치는 증거 왜 못 냅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소위 이제 이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경험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 못합니까? 아니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를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아까 뭐 허영 교수 얘기도 나왔지만 그분이 민주주의 역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법은 뭐 통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중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저는 이 뭐 자유대학 이런 학생들 뭐 그런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쉬움을 느낀 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치 그냥 대통령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혹해서 빠져들어갔는데 정말 이 민주주의는요, 공화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과 학문적 성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왔던 거예요. 네. 그걸 보수는 또 지켜내야 될 그럼요.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네. 보수가 뭡니까? 결국 원칙을 지켜내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보수가 지금 원칙 다 깨버리고 딱 군대 동원해서 총칼로 짓밟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공화, 법치에 대한 좀 기본적인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정치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직 젊은 것에 대한 정체성 하나로 정치를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아주 얇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궤변만을 늘어놓으면서 말싸움을 하는 걸로 자신이 말을 잘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점점 우리 정치 그 집단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가 아마추어리즘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 바로 벌어지던 일인데 왜 정통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던 보수 네. 정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음. 좀 통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곧 아마 이제 중요한 이 내란 성죄 성립,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 공범들의 어떤 범죄 혐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양형 아마 원칙까지도 지금 이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위상을 추락시켰고 대외 신용도의 하락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견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형을 이제 할 것 같아요. 네. 양형 사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네. 갈 텐데 양형 사유 부분을 오늘 방송 중에는 보지를 못할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이. 이게 뭐 네. 한 지금 뭐 지금 2시간 가량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1시간 경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유죄 확정은 뭐 결정된 거고 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네, 다만 형량만 이제 좀 남아 있는 건데. 예. 네, 저희가 뭐 계속 방송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뭐 이제 다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저희 응원해 주신 분들은 내일 저희들이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서 또 추가로 이제 나왔던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